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어제 이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준 교수께서 별세를 하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고인은 통계학회장, 경제학회장을 지낸 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른다면서 이 조화와 조문 등을 정중하게 사용했습니다. 저는 어제 모처럼 채널A에 가서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아버지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언론도 첫 번째 멘토라고 표현하더군요. 취임사부터 그는 자유를 제1의 가치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미덕은 자유와 생명,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그 정신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후보를 찾지 못한 이 나라 보수 세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무난히 대통령이 된 데에는 결국 그에게 자유의 가치를 알게 해준 아버지의 공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유의 가치를 다시 상기시킨 게 어제 광복절 경축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가기 전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당연하면서도 정말 의미 있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아주 놀랄만한 정의였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 그대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말 뒤에 독립운동을 이렇게 다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우리가 왕정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다. 국권을 단순히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평가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 이 보편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분이 있는데, 가령 민주주의가 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보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롭다 이렇게 평가를 한 그 자체가 저는 윤 대통령의 철학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윤 대통령의 철학이 오롯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왜 민주당 등은 극우 유튜버들의 독백과 같다고 비난하는 걸까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극우 유튜버의 독백과 같다. 아마 이 민주당이 보기에는 저도 극우 유튜버로 보였겠죠. 그건 윤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자들을 비판한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기념관을 만든다고 해서 관심을 끌어왔죠. 이 좌파 신문을 보면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에 이승만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1월 스위스 순방 때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동포 간담회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33년에 제네바를 찾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대한 독립을 탄원했다. 34년이면 우리가 광복을 하기 1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탄원을 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개 언급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게 처음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 등 비공개 회의에서는 역사적으로 너무 저평가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왔다 합니다. 설령 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큰 공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과 근대사에 끼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도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난 3.1절 기념식 행사를 주관한 행정안전부는 윤 대통령의 뒷배경으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11분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안창호, 김구, 유관순, 신채호 등은 포함이 됐습니다. 이 무정부주의자 신채호 선생도 포함이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쏙 빠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상민 장관의 철학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잠하게 넘어갈 문제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때문에 논란이 일고 말았습니다. 태 의원 표현이 이렇습니다. 당대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분이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이 보이지 않았다. 그걸 까발린 겁니다. 그러자 행안부는 실무진의 착오가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는 해명이 안 되겠죠. 건국 대통령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내용을 보고받고 분위기가 삽시간에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질책이 사태를 바꾼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이렇게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어찌 누락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뿐이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대통령실 참모의 말이 이렇습니다. 안에서는 난리가 날 정도였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화를 좀 냈다, 이 표현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닦은 분 아니냐. 윤 대통령이 왜 그런 분이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고 탄식을 하며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과를 덮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공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7월 26일 이승만 전 대통령 탄신 제14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07과삼이 아니라 08과2로도 부족하다. 0282요 과가 둘이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기념관은 지금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자 국가보훈처는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국고 지원을 통해 전직 대통령 기념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당 반발을 무릅쓰고 과연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독재자 이승만이라는 이 용어에 익숙해 있던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과거 독립운동가나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 설립도 사실은 현직 대통령들이 직접 나서야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던 사안입니다. 안중근 기념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국민 모금을 요청했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의 회장을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의 기념관조차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번만큼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한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강연 같은 데서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서울의 한복판
나라의 상징이 되어 있는 광화문 광장에 지금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커녕 기념관조차도 없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문명국에 아마 이런 나라도 거의 없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공을 저는 셋이라고 평소에 주장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는 누가 뭐라 해도 독립운동입니다. 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에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엇보다도 단순히 국권을 되찾는 것을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하나의 건국이다. 제가 평소에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공로, 6.25 전쟁에서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기념사에서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다. 자, 이 말이 무슨 극우의 말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 나라 좌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는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반발을 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극우 유튜버의 독백과 같다. 이런 표현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대변인이 나서서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다시 정전협정 70주년을 상기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그리고 국민들의 피와 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전체주의 억압정치를 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을 하면 극우 유튜버가 되는가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현실에서 저는 이 표현도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단순한 공산주의라기보다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현실에서 전체주의 세력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자들이 정녕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걸 지적한 겁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야당과 유승민을 비롯한 일부 우파도 윤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를 역사성이 부족하다는 등 온갖 이유로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거의 다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솔직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멋진 경축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당대에는 국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했던 암흑의 시기에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저는 김구 선생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가 오래전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 이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정이라는 단어, 이 여정이라는 말은 지금도 궁극적으로 닿아야 할, 우리가 가야만 할 자유민주주의가 완성된 국가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윤 대통령의 경tuk사는 그래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과거와 달리 외롭지 않다. 자유를 찾아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모두 자랑스럽다. 이보다 멋진 경tuk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재명이 8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 출석을 앞두고 5쪽짜리 이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왜 했을까요? 이런 자기 변명서를 왜 내놓았을까요? 그 요약본에는 이재명 특유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 저는 어제 방송에 나가 백인동 개발 비리는 언론이 수사기관보다 먼저 추적을 해서 진실이 대부분 드러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보다 언론이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이고 백인동 소환 조사가 끝나면 아마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그러니까 이 뇌물죄와 함께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재명은 이 백인동 개발 비리는 권력이 자신에게 덮으시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깨끗한 사람인데 이름도 받지 않았는데 권력이 덮으시온 것이다. 어느 누구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를 개발하면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그래서 서명을 하고 개발을 하고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보았는데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이 방송에서 저는 백인동은 3가지 문제로 게이트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을 떼게 한 것입니다. 민간 합동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성남도계공이 손을 뗀 겁니다. 이재명은 누구의 말을 듣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손을 떼게 한 것일까요? 두 번째 부패의 고리는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상향한 것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이 원래 있었던 부지, 이 자연녹지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끌어올린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4단계나 끌어올린 전례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했을까요? 핑계를 댔습니다. 100%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도시에 임대아파트가 필요한데 100%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그래서 백인동 아파트는 그런 자연녹지에 또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50m 옹벽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바로 옆에 50m, 약 13, 14층 높이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이재명은 당시로서는 100% 임대아파트라는 명분으로 결국 토지 용도를 변경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번째 부패의 고리는 정말 간이 큰 자, 간이 배 밖에 나온 자의 소행입니다. 성남시는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상향을 하면서 명분을 어디다 갖다 댔습니까? 100% 서민들이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그래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파격적으로 상향을 한다. 이렇게 변명을 한 겁니다. 명분을 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해놓고 불과 2, 3일 만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90% 일반 분양을 하고 불과 10%만 임대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온 겁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와버린 겁니다. 결국 일반 분양은 민간업자에게 3,100억 원이 넘는 노다지를 몰아줬습니다. 이런 3가지 특혜 부패의 고리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사람뿐입니다. 결재권자죠. 바로 모든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재명인 것입니다. 이재명이 그걸 전혀 몰랐다면 무능한 시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과연 몰랐을까요? 그런 이재명은 결국 사건이 터지자 남을 끌어들였습니다. 백인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과연 진실일까요? 이게 진실이라면 대한민국 유수의 언론이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하긴 지금 이재명은 그 문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 진실이었다면 대한민국 검찰도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 제출했던 진술서 요약본을 올리고 5페이지짜리 요약본을 올리고 자신은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었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히 맞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켜켜이 쌓여 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공박을 하고 있죠. 자, 17일 그래서 볼만할 겁니다. 결국 이재명은 5페이지짜리 이 검찰 진술서 요약본 이 문구를 배포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민간업자의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도 변경 지시, 국토교통부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요구, 그리고 국정과제 이행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그런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정부의 강요로 자유녹지를 준주거지로 올리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100% 임대아파트를 90% 일반 분양으로 바꾼 것입니까? 난 그게 더 궁금합니다. 이재명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박근혜 대통령이 3차례, 국토부가 5차례 용도 변경을 지시하고 요구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면서 아파트 용지를 바꾸라는 정부 요구를 들어줄 유일한 방법은 준주거 지정뿐이었다. 참, 그러고 보니 이재명 대표가 머리가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둘러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했던 이재명의 이 말이 허위사실 유포가 되어서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되어 지금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지금은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정인신문으로 재판을 하고 있지만 그 정인신문이 끝나면 그 다음 부분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과연 국토부가 협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간단히 알 수 있는 거죠. 공소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가 국토부 협조 요청의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인가를 묻는 공문을 보내자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며 백현동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하라 이렇게 답했을 뿐입니다.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언론이 추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백현동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의 김인섭을 영입한 뒤에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 비로소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이 3차례나 민원을 넣었는데 모두 거절당했죠. 토지용도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거절을 당했는데 로비스트 김인섭이 딱 개입을 한 다음에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버린 겁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는 이재명과 특수관계에 있는 김인섭이 이재명과 정진상을 상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부지 용도 변경 등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백인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은 지난달 18일 법정에서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로비스트 김인섭에게 요구받은 200억 원 중에 절반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 목이라고 생각했다.
200억 중에 100억은 김인섭이 꿀꺽하고 100억 원은 이재명과 정진상의 몫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정에서 이재명, 정진상 두 사람이 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누가 듣더라도 두 사람 몫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재명과 정진상의 몫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증언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날 인허가 과정에 로비가 있었다는 정바울의 증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당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알려달라. 이재명은 검찰의 죄를 또다시 소환한 것이 벌써 4번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위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다.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것이다. 본인도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구속이 되어 기소될 것이다. 본인도 충분히 예측이 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미에 있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4월 803 동화사에서 있었던 80 총림 방장 의원스님 초청으로, 그러니까 2월 달에 이미 초청을 했죠. 의원스님 초청으로 나들이를 한 뒤로 첫 외출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취임식에 간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경산으로 응간 뒤로 이번이 불과 3번째 외출입니다. 1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거죠. 구미시 상무동 생가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0년을 살았던 곳입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외출에는 유영하 변호사 등이 수행해서 이 내년 총선에 박 대통령이 다시 어떤 역할을 할 것 아니냐. 바꾸 말해서 다시 유영하 지원이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게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역사자료관 수장고에서는 유영수 여사가 사용을 했던 책상과 액세서리 함 등을 발견하고 이거 어머니 거 맞다. 관리 잘 해줘서 고맙다고 김장호 구미시장에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TK 보수 세력이 중심이 될 거라는 예측과는 달리 정치권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왔습니다. 솔직히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저는 박 대통령 일가가 국가 자산으로 남을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